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조금 무서운 소식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사모하는 회사가 있죠. 바로 미국에 있는 스트래티지인데 예전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어요.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약 84만 개가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남겼죠. 앞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거의 5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큰손들이 매수하는 쪽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당연히 시장이 술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무서운 말을 얹었습니다. 이 피터 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싫어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회사가 됐다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서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판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돈이 더 부족해질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또 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추락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다들 이 매도한다는 뉴스에만 겁을 먹고 계신데요. 정작 이번에 진짜로 무너진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무너진 걸까요? 바로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와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보통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1% 상승하면 내 돈도 1% 법니다.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비트코인이 1% 올라가면 2%를 벌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빚을 내가지고 2배로 버는 것과도 비슷하죠. 오를 때는 2배로 신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도 똑같이 1% 하락하면 2% 떨어진다. 2배로 깨진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이런 상품들은요, 하루 단위로 2배를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며칠만 위아래로 출렁거려도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깎여나갑니다. 그럼 올해 이 상품들은 얼마나 깨졌을까요? 무려 82%가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8만 원 정도만 남은 셈인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시점부터 따져보면 무려 90%가 넘게 녹아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올해 3월 달에는요, 무려 10주를 한 주로 합치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아예 쫓겨나는 걸 피하려는 조치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처참하게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다는 거겠죠. 이에 따른 투자자들 손해가 정말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머리가 슬슬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아까 그 무서운 경고들 기억나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끝도 없이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추락한다던 그 이야기요. 그 추락을 일으키는 진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빚, 그러니까 레버리지입니다. 빚으로 산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강제로 팔려나가게 되면서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그 빚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2배로 무리하게 걸었던 사람들은 벌써 90% 넘게 정리가 됐죠. 끝도 없이 추락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인 거고, 피터 쉬프는 지금 큰 불이 날 거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정작 그 불을 피울 만한 기름은 지금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죠.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인데, 스트래티지가 그냥 매도한다고 했지 반드시 매도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매도할 수 있게 문만 열어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매도하겠다 이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 규모를 지금 당장 던진다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매도할 수 있는 한도 정도만 정해뒀다, 뭐 이런 내용이 더 가깝겠고, 게다가 스트래티지가 돈이 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질 거다 이런 걱정이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죠. 사실 배당으로 나갈 현금은 이미 따로 챙겨뒀습니다. 1조 9천억 정도를 챙겨뒀는데 그것도 작년 12월 달에 미리 떼어놓은 돈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거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안 팔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한번 천천히 그려볼게요. 가장 위험하게 빚을 내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 이미 다 털려나갔고요. 한때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들던 큰손들 지금은 빚을 더 내서 사기는커녕 가진 걸 지키기에 바쁜 처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최근에 며칠 동안 비트코인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 이거 봐라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이 장면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시장이 꼭대기에서 모두가 신나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들 지치고 겁에 질려서 더는 매도할 사람조차도 남지 않았을 때 딱 이런 풍경이 나오곤 한다는 건데, 물론 이건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비슷한 자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매도한다 뉴스더라도 지금은 예전 꼭대기 때랑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건데, 꼭대기에서는 빚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작은 매도에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빚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에요. 같은 돌을 던져도 물이 가득 찬 컵과 거의 빈 컵은 튀는 양이 다른 법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마구잡이로 던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급할 때를 위한 비상용으로만 아껴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해야 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배당으로 줄 만한 현금들 이미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더 갖고 싶어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회사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서둘러 매도할 이유들 크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는요, 스트래티지가 파느냐 마느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트코인이 지금의 8천만 원 가격대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물가랑 금리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인 거고, 이 큰 손 한 명의 움직임보다도 시장 전체를 흔드는 큰 바람이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세상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큰 손이 팔 수 있는 문을 열었고요. 한 유명한 비건론자는 끝도 없는 추락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락에 열려있던 빚은 이미 대부분 빠져나간 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매도 소식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주겠다는 사실들. 그래서 지금은 공포 그 자체보다도 그 공포가 진짜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차분하게 따져보셔야 될 타이밍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빚으로 거는 위험한 돈이 이렇게 다 빠져나간 자리에 보통 어떤 돈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을 할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높은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먼저 살아남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업비트나 비쌈 같은 현물 거래들 중심으로서 운영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들 한 번의 실수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반면에 안전하게 현물 매매를 하시면요, 이 시장이 하락하고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대응할 만한 시간이 있고, 안 팔고 버티면서 물타기 하면은 결국에 수익 내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영드리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무조건 현물 매매를 중심으로만 안내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도 오랜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 더 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이번에 미국 백악관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리플 XRP 가격이랑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그 이유가 보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리플 XRP는 지금 1,50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역대 가장 높았던 가격보다 70% 가까이 낮은 자리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차갑죠. 지금 시장 투자자들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은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답답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던 미국의 법안 하나가 통과될지 말지 안개 속으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법이 뭐길래 XRP 가격까지 흔들고 있는 건지. 이 법 이름은 클래리티 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코인을 어떤 규칙으로 다룰지 정해주는 법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코인을 두고 계속해서 헷갈려 했었죠. 이게 주식인지 상품인지 금인지 물건인지 딱 정해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 XRP도 오랜 시간 동안 애매한 자리에 있어 왔었고, 근데 이 법이 통과만 된다면은 XRP는 물건 쪽으로 분명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 투자자분들께서 이 법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법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발목을 잡는 이유가 조금 이상합니다. 법이 멈춰선 이유가 XRP 때문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 첫 번째로 돈 세탁 문제예요. 여기서 돈 세탁 같은 경우는 범죄로 번 더러운 돈들을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바꾸는 걸 뜻합니다. 미국의 수사기관들이 이 법에 한 조항을 걸고 넘어졌고, 바로 604조라는 부분인데요. 이 604조가 도대체 뭐길래 수사기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604조는 코인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특정 개발자가 코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놓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남의 돈을 막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만들었지만 운영은 안 하니까요. 업계는 이거를 꼭 필요한 보호막이라고 봐요. 이게 없으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수사기관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보호막이 너무 넓다는 거고, 나쁜 사람들까지 이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인 거죠. 실제로 미국의 한 보안관 단체는 지난 5월달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돈 세탁에 쓰이는 도구들한테까지도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수사기관들을 회의에 불렀거든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견을 풀어보자, 이런 자리였었고, 백악관에서 코인 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이 자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런 만남을 가져왔던 사람인데요. 그만큼 백악관 측에서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고 싶어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도 잠깐 짚고 가자면은, 이 법안이 막힌 또 다른 이유는 윤리 문제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코인을 가져도 되는지, 이걸 두고 논쟁 중에 있는데요.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민감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법을 막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들, 돈 세탁과 윤리, 둘 다 XRP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RP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이 멈춰 있는데 그 멈춘 이유는 정작 XRP랑은 관계없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내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옆자리 친구 문제 때문인 셈이겠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진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돈 세탁 논쟁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건 규칙 없이 굴러가던 코인 서비스들을 어떻게 단속할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고, 규칙을 빡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단속은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규칙을 안 지키던 곳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리플이라는 회사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리플은 XRP를 만든 회사죠. 이 회사가 그동안 조용히 다른 길을 걸어왔었는데 규칙을 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규칙을 전부 다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려보자면요. 리플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정부 승인을 받았었죠. 리플이 따로 만든 디지털 화폐를 일본에서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유럽에서도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30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길을 연 건데요. 미국에서도 은행 자격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규칙 다 지켰다, 이런 도장을 차곡차곡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돈 세탁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규칙을 먼저 지킨 리플이 유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안 지키던 곳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보니까 법을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싸움이 사실은 리플한테 나쁘지만은 않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숫자 하나가 이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XRP 가격은 지금 빠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 큰 기관들이 살 수 있는 XRP 상품이 따로 있는데 이 XRP 현물 ETF로 7주 연속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을 전부 다 더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큰 돈들은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무조건 좋은 신호로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정직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금 말씀드린 일본 승인이나 유럽 허가, 자세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리플의 결제 사업이나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정작 XRP 코인 자체의 값을 바로 끌어올리는 소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XRP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왔어요. 아니, 회사는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코인은 그대로냐, 이런 불만들이죠. 여기에 따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유리한 자리에 서 있죠. 이건 사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성공을 XRP 리플 코인이 같이 누릴지 아직까지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리플 XRP의 진짜 가치는 주식이냐 물건이냐는 이름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랑 나라 사이에서 돈을 옮길 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데 있다는 거고, 그 쓸모가 실제로 늘어나야지만 코인 값도 따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럼 앞으로 클래리티 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요. 이 법의 큰 뼈대는 그대로 가되 통과 시점을 두고 끝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근거가 있어요. 이 미국의 상원 지도부 측에서 이 법을 7월 안에 표결하고 싶어 합니다. 말 그대로 여름에 의회가 쉬기 전에 처리하려는 분위기죠. 하지만 법이 통과되려면 반대편 정당의 표도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돈 세탁이랑 윤리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은 숫자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통과 확률이 출렁했었거든요. 한때 70%가 넘던 확률이 최근엔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이 숫자는 매일매일 바뀌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곧 된다가 아니라 되느냐 마느냐로 팽팽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XRP랑 상관없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멈춰 있고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인 돈 세탁 단속은 규칙을 먼저 다 지킨 리플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성공이 XRP 코인 값으로 이어질지 아직까지 더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XRP라는 코인이 그 성공을 같이 누리고자 한다면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을지,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은 하루만 지나가도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오히려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습관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오늘 상승했으니까 내일도 상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시장은 언제든지 방향성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도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갑작스럽게 하락세, 조정이 시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할 익절에 대해서 계속 수익 실현을 강조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수익이 나야지 수익을 확정하면서 또 다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을 팔아야지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습관들, 결국에 어려운 시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겁니다.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가 요즘에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사업 허가를 거의 다 받았죠. 유럽, 일본, 호주, 영국,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까지도요. 근데 또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펀드에서 7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 단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리플이 만든 코인 XRP 현물 ETF에서는 같은 기간 8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정작 가격은 그대로고요. 지금 XRP 가격 1,500원 라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5,000원까지도 갔던 코인인데 말이죠.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요? 오늘은 이런 이상한 퍼즐들 같이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그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인지 아니면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파는 상품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죠.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요. 클래리티 법안은 이걸 법으로서 정리를 해줍니다. XRP 같은 코인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건데, 그럼 은행이나 큰 투자 회사들도 부담 없이 XRP를 사고 팔 수 있게 될 거고, 근데 사실 이 클래리티법 자체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미국 법정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소송을 벌였었고요. 결국에 XRP가 일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런데도 클래리티 법안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법원 판단일 뿐이지 아직까지 법으로서 못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기관 생각이 바뀐다. 그럼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고, 법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 진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왜 아직도 안 끝났을까요? 미국의 상원은 지금 7월 13일까지 휴회 중입니다. 의원들이 잠깐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모이더라도 클래리티 법안부터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국방 관련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빨라야지 7월 말, 늦으면 8월 초에서야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더 큰 산이 존재하죠. 이 법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고요. 지금 법안을 미는 쪽 의원은 53명입니다. 반대편에서 7명을 더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법이 진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돈을 거는 시장이 있죠. 거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을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40%대까지도 떨어졌어요. 한 달 사이에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난 셈인 건데, 법안 안에 있는 몇 가지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고, 지금 시장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법안 통과 확률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리플은 마치 이 법이 이미 통과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8개 지역 허가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한 분석가 측에서는 이걸 두고 법이 켜지기도 전에 전 세계 시장의 자리를 전부 다 미리 잡아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미국 법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미 이겨놓은 판을 만들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XRP 펀드 얘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지금 펀드는 여러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XRP 펀드에는 8주 연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7주 연속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 법안 통과 확률을 흔들리고 있는데, 정작 그 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회사, 거기 들어가는 큰 돈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이 차이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는 분석가들 얘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톰 드마크 시퀀셜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떴고요. 동시에 모닝스타 도지라는 모양도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하락이 끝나고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이 두 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떴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분석가들은 XRP가 2,000원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상원은 7월 13일 이때 돌아올 예정이고, 국방 법안부터 처리한 다음에 7월 말이나 8월 초 클래리티 법안을 표결대에 올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조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민주당 표 7개를 더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이 맞아떨어진다면은 가격 차트에서 1,500원대 라인 지지선이 깨지는지, 아니면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1,800원대 저항선을 뚫고 돌파하는지, 이 라인만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한 달 사이에 크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리플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이겨놓은 판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표결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이때가 가장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클래리티법이 끝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때 XRP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리플 XRP에 대해서 오랜 시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요, 그럴수록 목표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이번에는 크게 상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심리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기다린 시간들 자체가 길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내 기대감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익을 만드는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투자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리플 정보방에서도 적당한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중장기 보유를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고 수익을 한번 실현해야지 다음 기회도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을 정면으로 저격했죠. 바로 마이클 셀러였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02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돈이 역대급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이런 발언 자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오고 딱 사흘 뒤에 진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애초에 마이클 셀러는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회사 이름은 스트래티지인데 몇 년 동안 그냥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매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가지고 더 많이 매수하는 방식이었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셀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절대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런 사람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방송에서 콕 집어가지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겠죠. 코인 업계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거물을 실명으로 저격한다. 이런 일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궁금했습니다. 이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도 자신있게 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말은 왜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자면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비판한 거는 비트코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게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 삼은 거는 딱 한 가지.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어디가 문제냐? 이런 말 듣겠죠. 그냥 느낌으로 디스한 게 아니었습니다. 갈링하우스가 숫자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려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왔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STIC라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가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차용증과도 같은 겁니다. 보통 이런 차용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해진 가격 근처에서 거래되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이 차용증이 원래 정해진 가격보다도 25%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신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전체를 사는 가격이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값보다도 더 저렴해졌다는 건데 이런 일이 처음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회사를 못 믿어한다는 뜻이고 여기다가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크립토컨트라는 분석기관의 리서치 책임자가 스트래티지가 지금처럼 계속 이자랑 배당을 주려면은 원래는 7년 넘게 버틸 만한 현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14개월로 줄어들었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비상금으로 1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다는 뜻인 건데 그리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한 개를 평균 1억 1,600만 원 정도 주고 샀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는 9천만 원 안팎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비트코인에서 평가 손실만 원화로 20조 원 가까이 쌓여있는 상태겠죠. 이쯤 되면 갈링하우스가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고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가 나가고 딱 사흘 뒤였죠. 월요일이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정말로 큰 발표를 했고요. 한꺼번에 몇 가지 결정을 내놨는데 이 배당을 주기 위한 준비금으로 원화 약 3조 9천억 원을 따로 떼놨고요. 그리고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데 1조 5천억 원, 아까 말씀드린 차용증 같은 상품을 다시 사들이는데 또 약 1조 5천억 정도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스트래티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가운데 최대 1조 9천억까지 팔 수 있는 권한을 만든 겁니다. 이 셀러가 그동안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켜온 원칙이었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조 9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스트래티지 주가가 오히려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장은 차라리 잘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셈이겠죠. 그럼 이게 정말로 갈링하우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크립토컨트는 갈링하우스의 인터뷰가 나가기 전 이미 목요일 날에 이미 스트래티지한테 비트코인 그만 사고 현금부터 챙겨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은 인터뷰 전부터 쌓이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 발표도 어느 정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던진 경고 자체가 사흘 만에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로서 그대로 증명됐다는 사실들, 그리고 이 정도 타이밍이면은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리플이랑 XRP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리플 CEO 갈리가우스는 같은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플이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결제 금액이 원화로 2경 원이 훌쩍 넘는다라고요. 이 초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경단위까지도 올라가는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액수인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거쳐가지고 처리된 비중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을 했고, 리플이라는 회사가 정작 자기 회사의 핵심 자산인 XRP는 거의 쓰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듣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개는 XRP가 아직까지 채워야 될 시장이 이만큼 크게 남았다, 이런 기회로 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 지금 XRP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라는 의문입니다. 두 개 다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리플이 이 차이를 메우는 것들을 회사의 핵심 목표로 계속해서 밀고 있다는 거고요. 결제랑 스테이블 코인, 자산 보관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빌린 돈으로서 버티는 방식이 흔들리는 시점, 그 메시지가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한 가지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스트레티지가 이번에 한번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건요, 앞으로 필요하면 또 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깨진 원칙은 다시 지키기가 더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이런 흐름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반대로 리플 XRP는 이번 일을 계기로서 빌린 돈으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요, 진짜 쓰임새로 가치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이 바로 그 차이점이 가장 잘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이겠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마이클 세일러의 B2 방식을 공개적으로 저격했고요. 그리고 그 경고는 구체적인 숫자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만에 스트래티지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빌린 돈으로 버티는 방식이랑 진짜 쓰임새로 버티는 방식, 이 차이점이 이번 일로 더 뚜렷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스트래티지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2조 원 가까이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물량들 시장에서 과연 누가 받아가게 될까요? 리플 XRP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가 얼마에 샀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냐, 이거를 보신 것입니다. 내 매수 가격만 바라보고 있으시면은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만족을 못하고 또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반대로 지금 현재 흐름들을 기준으로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훨씬 더 선명하게 기준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는요, 리플의 분할 매수랑 함께 단기 종합방에서는 알트코인 대응도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거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분들이 결국에 더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회사 하나가 흔들리고 있죠.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회사 스트래티지입니다. 근데 지난 며칠 사이에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주저앉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상한 거는 이 소식이 리플을 보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하던 사업보다도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걸로 더 유명해졌었고요. 지금까지 모은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거의 비트코인 그 자체처럼 여겼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회사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80% 가까이 빠져버렸고, 그냥 조금 내린 게 아니라 거의 무너져 내린 수준입니다. 폭락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판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었죠. 근데도 회사 가치는 계속해서 깎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트래티지가 돈을 빌리려고 만든 특별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우선주라고 부르죠. 우선주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회사가 돈을 빌리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주식인 겁니다. 근데 이 우선주의 가격이 원래 정해둔 기준보다도 13%에서 14%쯤 아래로 떨어졌고,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최근에 일주일 만에 회사 주가가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무너진 게 아니라요, 한순간에 흔들렸다라는 거고,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모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 회사 주식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보다 주식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점입니다. 즉, 이렇게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얹어진 값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오른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거고,
회사는 이런 점들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주식이 비싸게 팔릴 때 새 주식을 찍어서 팔았고요. 또 그 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면요, 회사가 더 단단해 보이고 그럼 주식이 또 오르겠죠. 그렇게 오른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또 비트코인 삽니다. 이 과정들이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면서 엄청난 주가의 폭등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들은 값이 상승할 때는 정말 강력합니다. 마치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숨어 있었는데,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팔려야지만 이 구조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값,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게 거꾸로 돌기 시작을 하겠죠. 주식이 비싸지 않으면 새로운 주식을 찍어가지고 팔아도 비트코인을 많이 못 삽니다. 오히려 기존에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몫만 줄어들겠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떨어진 주가는 돈을 구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바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 왔는데요. 그 속도는 오랫동안 시장을 봐온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선주, 그건 회사가 약속한 이자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이자로 나가는 돈이 반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라는 거고, 지금은 한 해에만 2조 원 안팎의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값은 약하고요. 새로 돈을 구하기는 어려운데 내보내야 될 돈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법률회사들이 이 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시장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왜 리플 채널에서 하는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방식은 한마디로 코인이 곧 회사인 구조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것 자체가 사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리플은 이것과 정반대로서 움직였다는 사실들. 리플은 코인을 사모으는 회사가 아니라 은행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장에 돈들을 빠르게 보내는 결제 시스템, 기업이 자금을 관리하도록 돕는 도구 같은 걸 만들죠.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리플은 JP모건, 도이치뱅크, 그리고 일본의 SBI 같은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을 실제 고객으로 데려왔다라는 거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대형 금융기관들을 고객으로 끌어왔는데도 정작 XRP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한쪽을 보면 스트레티지는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붙어있던 거품이 빠지면서 가치보다 더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죠. 또 다른 한쪽을 보면은 리플은 실제 성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도 가격이 그걸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가치보다 위에 떠 있다가 떨어지는 중이고, 또 다른 한쪽은 가치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들.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챈 사람과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것과 진짜 쓸모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빚을 내가지고 코인을 사모으는 방식은 오를 때는 강력하지만 내릴 때는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들. 이 사람들이 이번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이번 스트레티지 폭락 사태가 역사적인 교훈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에 은행들과 실제로 일하고 있는 리플 XRP 같은 이런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거품이 빠질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에 진짜 알맹이를 찾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일 가격이 오른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XRP 가격이 그동안 쌓인 성과를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가격과 실제 성과 사이에 벌어진 그 틈새겠죠. 이 비트코인을 빚을 내가지고 사모으던 회사의 방식이 거품이 빠지면서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플은 큰 은행들을 고객으로 데려왔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진 쪽과 실제로 쓰이는 쪽, 이런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쓸모를 따지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과 성과 사이에 그 벌어진 틈, 과연 누가 먼저 메울 수 있게 될까요?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은 이 조그만 움직임들에 있어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원래 세웠던 계획들까지도 바꾸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면요, 이 목표가를 정해 두시고 그 기준대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표가에 대해서 먼저 설정하고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사람의 감정보다는 원칙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고, 지금 시장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게 되실 겁니다. 도지코인이 이번 주만 봐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 며칠 전에 하루 사이에 1조 원 넘는 돈이 도지코인에서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도지코인을 두고 공포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와중에 조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죠.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던 그 주에 도지코인 공식 계정이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도지코인은 개발자가 없다는 건 오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러고 나선 겁니다. 좀 뜬금없죠. 가격은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지코인 개발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두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도지코인은 개발자가 없다는 말,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도지코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은 2015년 이후로 거의 바뀐 게 없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새로 뜯어고치는 그런 개발들은 사실상 멈춰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돈으로 쓰려는 코인은 기본 뼈대를 자주 바꾸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있다는 게 꼭 나쁜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럼 도지코인 도대체 뭘 만들고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도지코인이 만들고 있던 건 코드가 아니었어요. 도지코인이 만들고 있던 건 돈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려보자면은, 지금 도지코인에는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회사가 있죠. 도지코인은 회사처럼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4월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됐고, 그냥 장난코인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진짜 회사가 된 겁니다. 게다가 주주들 98%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만 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했어요. 올해 6월 1일 이 회사가 팩소스라는 곳과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팍소스가 어떤 곳인지가 중요하죠. 이 페이팔이나 벤무 같은 결제 서비스 뒤에서 코인 거래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인데, 우리가 그런 어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뒤에서 일하는 회사가 바로 팍소스인 겁니다. 근데 이 팍소스가 도지코인을 자기 시스템에 넣었고요. 그 말인즉슨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큰 서비스들이 마음만 먹게 되면은 앞으로 도지코인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팍소스는 1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닿을 수 있는 사람만 수억 명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변화입니다. 같은 6월달 하우스 오브 도지는 문페이라는 회사랑도 협력을 했고요. 그 덕분에 전 세계 6,000곳이 넘는 가게에서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가 한 방에 6,000곳 넘게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더 큰 변화가 바로 올해 초에 있었어요. 올해 3월달 미국의 두 금융당국이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품이라는 것은 금이나 석유처럼 정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도지코인은 장난 같은 밈코인 취급을 받아왔었죠. 근데 이제 금이나 석유 옆에 정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큰 회사들이 안심하고 도지코인을 다룰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조금 소름 돋는 그림이 보입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는 도지코인은 조용히 진짜 돈처럼 쓰일 길을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 회사를 주식시장에 올렸고요. 같은 기간에 페이팔이 쓰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제할 수 있는 가게도 늘려나고 있죠. 금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도 받았고요. 사람들이 가격만 보면서 도지코인이 이제 끝났네 이러던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그래서 그 개발자가 있다라는 글 자체가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그냥 자랑이 아니었어요. 가격 말고 우리가 뭐가 되어가는지를 봐라. 바로 이런 신호였던 거고,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코인은 가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죠. 근데 우리가 결제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가 자랑거리면은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잠깐의 소음일 뿐이겠죠. 이 도지코인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가격에서 쓸모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묘한 부분이 하나 숨어 있고, 원래 도지코인은 주인이 없는 코인으로 유명했었죠. 누구도 도지코인을 대표할 수 없다. 이게 도지코인의 정신이었거든요. 실제로 도지코인 개발자 한 명은 작년에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누가 내가 도지코인 공식이다 이렇게 나서면 조심하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생겼죠. 이사회도 생겼죠. 주식 종목이 됐습니다. 주인이 없던 코인이 회사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도지코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솔직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이 깔렸다는 거랑 실제로 쓰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팍소스 시스템에 도지코인이 들어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이팔이나 벤모가 도지코인을 실제로 켰다는 뜻은 아니고, 그 스위치를 켤지 말지는 각 회사가 알아서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무도 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가 된 상태지 쓰이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고, 바로 이런 차이점이 앞으로 도지코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힘든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돈들이 코인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돈이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 전체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최근에 한때 8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겨우 상승했죠.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은 도지코인은 보통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자 소식이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보셔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도지코인은 엇갈림 상태입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도지코인이 쓰일 수 있는 바탕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요.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찾기 전까지는 도지코인 가격도 당분간 약하거나 또 옆으로 기는 흐름들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곳 중에서 한 곳이라도 도지코인을 실제로 켜는 순간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크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준비가 진짜 사용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지코인은 빠르게 확 오르는 그림보다는 천천히 데워지는 그림에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지코인은 가격이 무너지던 그 주에 조용히 진짜 돈으로 쓸 길을 깔고 있고요. 그 길은 깔렸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에 정말로 페이팔이 도지코인을 켜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날 도지코인은 밈코인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진짜 돈이 될지,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신호를 어디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 이 작은 움직임들에서도 흔들림을 갖게 될 거고, 여기다는 원래 세웠던 계획까지도 바꾸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매수하셨다면 목표가를 정해두시고 그 기준대로 대응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표가를 먼저 설정하고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사람의 감정보다는 원칙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